북한에 계속되는 군사도발 위협과 대남 비난에 정치권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이 도를 넘었다며 강력 규탄했고 통합당은 그동안의 남북 관계가 허구로 입증됐다며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통합당이 상임위 대신 당 경제 안보 특위를 가동해 현안 논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가적 비상시기라며 통합당을 향해 원구성 협상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기재위와 복지위, 산자위를 가동해 3차 추경안과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통합당은 이틀째 이사 일정에 불참해 오늘도 상임위는 여당 단독으로 열렸습니다. 정치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하는 북한발 안보 이슈와 함께 여당의 6개 상임위원장 단독 표결 이후 더욱 격화되고 있는 정치권 갈등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에 강도 높은 대남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리분별을 못하는 몰상식한 행위라면서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고 민주당 역시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은 남북관계에 허구가 입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권이 북한의 잇단 도발을 예의주시하며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먼저 청와대는 현 정부 들어 유례없이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몰상식한 행위를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북한이 비공개 특사 제안을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도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역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정상 간 남북 합의를 깨뜨리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경고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상징을 폭파하는 북쪽의 행동은 이 금도를 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북쪽이 더 이상의 도발을 중지하고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달라고 촉구했고 국회에선 국방위와 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보이콧 중인 야당을 향해선 안보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합심해 초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통합당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문재인 정부가 막연한 기대 속에 남북 관계를 이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남북 공동 사무소를 갖다가 폭파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 문제가 일단은 다 허구였다고 하는 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합당은 또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 유화 정책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며 대북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 데 이어 통합당 소속 의원 46명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어제 국회 외통위에 출석했다가 사태 파악을 위해 급하게 자리를 떴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당초 오늘 열리기로 했던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 간부들이 일선 현장을 비울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 취소됐습니다. 국회 방송 김세정입니다.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상임위에 불참하고 있는 통합당이 자체특위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여야 대치라는 강경 무드 속에 북한 도발이란 변수가 발생하면서 통합당 내에서는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상임위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홍예진 기자입니다. 상임위 배분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계속되면서 국회에서 현안 논의가 두 쪽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상임위를 보이콧 중인 통합당은 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에 반발해 출범시킨 5개 특위 가운데 경제혁신특위와 외교안보특위를 가동하며 경제와 외교안보 현안에 집중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경제혁신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기득권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안보특위는 북한 도발과 관련해 대정부 촉구 사항으로 판문점 선언 비준 추진 중단과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철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박진 위원장은 북한 도발로 안보 위기 상황인데 국회 외교안보 기능은 민주당의 독재로 무력화됐다며 지금이라도 단독 원구성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숫자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일방적으로 원구성을 했습니다. 초당적인 논의를 해야 하는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마저 정략의 산물로 전락시켰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자체 특위 활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상임위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틀째 통합당 없이 상임위를 가동 중인 민주당은 코로나 국면에 남북 비상 상황까지 발생한 만큼 통합당은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통합당은 무익한 보이콧을 멈추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19일까지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며 통합당의 결단을 촉구하는 등 민주당은 19일 나머지 국회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 강행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이슈 분석 양윤선, 임채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난 월요일에 이제 6개 상임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는데 이제 예결위를 포함한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도 구성을 해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건데 어떻습니까? 양 기자? 네, 그렇습니다. 3차 추경안을 처리하는데 이 핵심 상임위라고 할 수 있겠죠. 예결위를 포함해서 모두 12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그간 밝혀왔는데요. 하지만 통합당이 법사위를 뺏긴 마당 이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라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서 이 예결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추경을 처리해야 하는데 만약 통합당이 예결위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예결위원장은 19일까지 반드시 선출돼야 하고 통합당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명분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말도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이 당장 상임위를 가동했는데 야당을 압박하는 것으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처리한 다음 날인 어제죠. 바로 상임위를 가동을 했고요. 민생 현안 처리, 일하는 국회 프레임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자체가 일하는 국회로 굳어져서일까요? 아무래도 국민 여론도 여당에 좀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국민의 절반 이상이 민주당이 이 단독 원구성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이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해서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국회법 준수, 국회 역할 수행을 위해서 좀 잘한 일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2.4%로 절반을 넘어섰고요. 합의 관행 무시, 또 여당 견제수단 박탈 등 잘못한 일이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37.5%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통합당을 향해서 북한의 도발에 초당적으로 대처하자며 원구성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했는데요. 여당 일부에선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모두 선출하지 않고 통합당 기다릴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와서 좀 시한 연기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강우식 수석 대변인이 북한의 연락사무소 이 폭발 문제가 국면을 바꿨다. 그래서 야당의 고민도 깊을 것이다라면서 좀 더 기다려서라도 좀 국회 구성을 마무리해서 초당적인 좀 협력을 유도해야 될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양 기자 얘기처럼 아무래도 일하는 국회를 강조한다면 국민 대다수는 임명하는 것을 찬성할 비율이 높긴 합니다. 그런 프레임에 따라서요. 네, 임채영 기자.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통합당은 반박 특별히 빼놓고는 뭐 마땅한 무슨 대응 뭐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원구성 강행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책임을 지고 이제 사퇴를 하면서 이제 통합당의 지도부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통합당은 각 상임위 일정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고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45명의 의원 전원이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슈퍼여당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이 뾰족한 수를 찾기 힘든 상황인데요. 통합당에서는 4년 내내 상임위를 보이콧할 게 아니라면 일단 상임위에서
내에서 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통합당 내부에서 상임위를 다 내주더라도 대여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강경파와 온건파가 나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오늘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정도는 가동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북한의 도발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상임위를 열어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합당의 상임위 일정 보이콧 방침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네.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이 잘한 일이라는 평가가 과반을 넘겼다며 중도층은 우리와 함께 분노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경론이 당내 지지를 얻고 진영 내에서 환호를 받고 끼리끼리 격려도 받지만 이 투쟁은 수단이지 목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상임위 참여하자 이런 쪽의 이제 입장이군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북한 문제가 이제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먼저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예. 하태경 의원도 통합당에 이제 상임위 참석을 촉구를 했는데요. 하 의원은 민주당의 폭거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국가 안보는 그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힌 건데요. 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철저히 따져 잘못된 대북 정책을 바로잡는 것도 야당의 역할이라며 안보 정당이 통합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상임위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정작 원내 구심점이 없다는 것이 이제 통합당의 큰 고민입니다. 차후 대응 전략을 짜고 이제 여당과의 협상에 나설 원내 사령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통합당의 전략 부재는 이 사의를 표명한 주호영 원내대표가 돌아오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내 지도부 공백 사태가 마무리돼야 원구성 협상을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위원장의 복귀 요청에도 답하지 않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주 원내대표는 한 사찰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성일종 의원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시로 주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돌아올 것을 요청했지만 주 원내대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아직 답을 주지 않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전해졌는데 앞서 통합당 의원들은 이제 주 원내대표의 책임이 아니라며 재신임을 결의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도 원내대표를 신임한다면서 후임 원내대표 선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아직 사직하겠다는 뜻을 굽히지는 않고 있지만 앞서 김 위원장과의 통화에서도 며칠 쉬겠다고 밝혀서 조만간 국회에는 복귀할 것 같은데요. 주 원내대표가 사찰에 머물면서 이제 원구성 전략을 가다듬을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임 기자, 그런데 당 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모두가 복귀해야 된다, 모두가 찬성하는 것만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통합당 재선 의원 모임에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복귀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이제 주 원내대표가 빨리 돌아와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있었지만 일부 재선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의 사퇴 철회가 말이 되냐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선에 이제 통합당 조경태 의원은 상대를 모르고 대응하다 보니 된통 당한 꼴이라며 이제 원내 지도부의 협상 능력을 지적했는데요. 선수 교체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시간을 갖고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통합당은 오늘 열린 상임위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 출석을 해서 민주당을 질타한 의원이 있었다고요? 네, 국민의당 얘기입니다. 이태규 의원이 어제 외교통일위원회 업무 보고에 참석을 해서 민주당을 질타를 했는데요. 스스로 87년 주역이라고 자처해온 여당이 30년 동안 축적된 이 합의를 부정하고 모욕 국회사를 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국회 견제 기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하겠다는 여당의 선언이라며 지금이라도 합의로 원구성을 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는데요. 다만 국민의당은 이 통합당의 상임위 보이콧엔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양민성 기자, 민주당이 이제 협상 시한 더 주겠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금요일에 나머지 지금 이 상임위 위원장도 구성해서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흔히 거론됐듯이 18개를 모두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장이 권한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발의된 법안들의 상정, 또 심사 권한, 또 현안보고 같은 의사 일정을 정할 권한도 가지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국회 운영이 여당 혼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통합당에서는 이 상임위원장을 맡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모든 상임위에 민주당 위원수가 과반이 넘기 때문에 어차피 여당 마음대로 할 거다라는 이런 자포자기성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통합당의 권한이 막강해진 만큼 결국 책임도 오롯이 져야 한다. 여당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윤선, 임채영 기자 두 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국회가 여당 단독으로 구성을 마친 일부 상임위를 가동해서 이틀째 현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통합당 불참 속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과 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집중 논의가 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 기재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4일 제출한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안은 당면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향후 경제 회복을 견인할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근본 추경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 규모로 사회 안전망 확충과 한국판 뉴딜, 소비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고 추경안 통과 후 3개월 내에 75%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경 내용 논의에선 코로나19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지원을 추경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생과 학교 당국이 협의를 해서 반환하거나 아니면 감면을 할 경우에 일정 정도 이 추경을 통해서 이걸 좀 지원을 해주는 단어 아니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좀 지원을 해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분담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홍 부총리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재정당국은 1차 지원금은 일회성, 한시적 개념이었다고 설명하며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1차 지원금이 소진되는 추석 무렵쯤에 저는 2차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경기 흐름을 봐서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2차 지원금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홍 부총리는 증세 필요성에 대해선 향후 5년간 재정계획에 증세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 문제는 우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종식 시기를 예측하긴 힘들지만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촘촘한 검역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보건당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여당 의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과 선제적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종식 시기와 백신 개발 가능 시점을 물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집단 감염 사태를 보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면서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국산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산 백신은 저희들이 목표가 내년도 하반기입니다. 내년도 하반기요? 그리고 그 전에 해외에서 만약 백신이 먼저 개발되면 그 개발된 백신을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 2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특히 방역 최전선의 역학조사관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능우 장관은 낮은 처우로 인해 역학조사관 정원을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다면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신분 보장과 보수 수준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2차 대유행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입니다.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역학조사관 인력은 충분한지 제일 필요하고도 부족한 부분이 역학조사관이었습니다. 그 처우를 좀 더 개선하지 않고는 역학조사관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희도 알게 되었고 폭염 속에서 전신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의 보호 장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박능우 장관은 통기성 좋은 수술용 가운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인식이 문제라며 선별 진료소 등의 착용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밖에 근본적으로 부족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선 의과대학 신설과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여당과 정부가 공감하면서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통합당의 불참 속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전통 제조업 기업들의 위기는 더 커졌는데도 정부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고 지적했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며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3차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국회 교육위간사 박찬대 의원은 당정회의 직후 대학생들의 고충을 엄중히 생각한다며 관련 예산 증액과 규모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교육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기본소득당 신재 대표와 용해인 의원을 접견하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과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국회는 숫자가 크게 작용하는 공간이라며 소수 정당들이 당면한 입법 과제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재 대표는 앞으로 기본소득 논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 불평등 해소를 당의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정의당과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포스트 코로나 내외 포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5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회원으로 참여했고 상임 대표는 안규백 의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내외 포럼은 매달 한 차례 세미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17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판문점 선언의 결실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전격 나선 가운데 정작 김정은 위원장은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백두 혈통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각인시키려는 행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국가 운영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정치국 회의 주제를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특히 올해 들어 공개 행보를 크게 줄이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내치와 외치를 구분해 맞는 투톱 방식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경제난 해결과 같은 내부적인 사항에 집중하는 동안에 김여정 부부장은 대미, 대남 전면에 나서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의 통치 구조상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권이 몰려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의중 없는 상황 전개는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초강수를 예상 못했다고 털어놨는데요. 태 의원은 김정은 남매에게 이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길 바랬다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김여정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흔들리는 북한 내부를 김여정 후계 체제로 결속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당 정청은 현 상황의 위중함을 엄중하게 관리해야겠고요. 철저한 군사적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라고 밝혀서 논란이 됐는데요.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뜻이었고 이 말이 사고가 잘 났다라는 뜻은 결코 아니지 않느냐며 재차 해명했습니다. 최악의 사고를 막아야 된다는 측면이 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런 것이 사고가 잘 났다는 뜻은 결코 아닌 것처럼 더 심한 군사적 긴장 강화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고요. 그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 위원장의 이 같은 해명에도 야당에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과 국가 안위는 생각지 않은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일 뿐더러 외통위원장으로서는 더더욱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재산이라며 북한이 대포로 폭파하든 다이너마이트로 하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군사적 긴장감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정치인들의 발언은 의도하든 아니든 엄청난 말의 무게를 갖는다는 사실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여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원내대표직 사퇴 카드를 꺼내든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현재 여의도를 떠나서 충청도의 한 사찰에 집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주 원내대표가 집거 장소로 자택이 아닌 절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절로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교계와의 오랜 인연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우라는 법명을 갖고 있는 주 원내대표는 사실 머리를 깎지 않은 승려를 뜻하는 유발승으로 불릴 정도로 불심이 깊다고 합니다. 불교계와의 인연은 그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경북 울진군에서 태어난 주 원내대표는 어릴 적 집 근처 독림사의 마당을 놀이터 삼아 놀았고 반야심경의 한 구절을 외워오면 과자를 주던 스님으로부터 부처님 말씀을 배웠다고 합니다. 또 불교 재단이 운영하는 대구 능인고를 다녔고 법조인이 된 후에는 불경 공부를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정치권에 입성해서는 불자 국회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신행 모임인 정각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주 원내대표 한 인터뷰에서 매일 아침 108배를 하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스스로 몸을 가다듬는다며 국회의원은 감투가 아니라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자리로 늘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주호영을 모르면 스님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맥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주 원내대표 당에 계속되는 복귀 요청에도 아직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다음 주면 주 원내대표가 원구성 전략을 가다듬어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통합당 의원들이 재신임 결의로 복귀를 요청하고 있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언제쯤 이들의 호소에 답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반도 상황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비준하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상 이제 판문점 선언 이해찬 지금 이제 민주당 대표에게 따르면 그걸 지금 이제 파기하는 행위 상징적인 것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또 진행되는 과정 보면 더 이상의 지금 혹시 이제 무력 행위의 가능성도 지금 숨지고 있는데 최근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북한의 저런 무모한 도발이나 저런 행동 자체가 전혀 북한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명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저런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본인들이 얻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얻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무력 도발의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일정 부분 파기하는 작업은 계속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이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 차근차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 변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컨대 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이미 계획돼 있는 계획은 그대로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북한의 저런 행동 자체는 내부적인 결속이라든지 내부에서 일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무마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 결속이라고 하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중국의 접경 지역이 완전히 봉쇄가 되면서 밀수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제 그 주민들의 어떤 불만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동요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더라도요. 예.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의 방법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아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고요.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나 미국이나 지원하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이 방법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폐쇄된 국가의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무력 도발이라고 저는 뭐 국지전이나 우리 이 주민이나 우리의 어떤 영토를 향해서 공격을 하기보다는 사격을 하거나 사격 훈련을 하거나 지금 현재 그 공중에서도 비행을 못하도록 금지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파기하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해안포 발사를 통해서 사격 훈련을 통해서 9.19 군사 합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가능성, 그런 도발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장수장은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적인 위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지금 총참모본부가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린 두 가지 할 거다. 군사행동 할 거다. 결국에는 군사행동이 뭐겠습니까? 개성하고 금강산에 자신들의 병력을 주둔시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9.19 군사 합의를 폐기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무장지대의 지피에 병력을 철수했었는데 거기에도 병력을 계속 배치할 것이고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훈련 재개할 겁니다. 한반도의 위기감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장 소장이 봤을 때 역대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언제쯤하고 좀 견뎌볼 만합니까? 기본적으로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이 있기 전의 상황과 좀 비슷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2009년도에 북한이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요 상당히 경제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초에 북한이 화폐를 개혁을 했던 것을 실패했던 걸 책임지어가지고 경제상을 그때 숙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부에서 불만이 계속 고조되니까 연평도 포격을 했거든요. 현재 북한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가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긴장은 고조시키겠지만 우리 영토를 타격을 하거나 아니면 공격을 할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봐요. 첫 번째 질문은 김정은이 전면에 나서지 않아요. 지금 노동신문에 보면 김정은의 발언으로 나오고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김정은이 언젠가 어느 순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면적으로 2018년 이전의 상황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그럼 북한이 뭘 얻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와 대치적으로 하고 우리 정부가 정말 극대강 대치를 했을 때, 강대강 대치를 했을 때 과연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뭘 얻어낼 수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영토를 타격하거나 뭐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다만 ICBM이나 SLBM 같은 미국을 상대로 한 어떤 미사일 발사 훈련 이런 훈련들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어떤 무력 행동은 가능하지만 그 직접적으로 우리 영토를 공격하는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청와대가 북한의 말폭탄에 대해서 몰상식한 행위, 또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이라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비난을 최대한 자제해왔던 이 청와대가 이례적인 맹비난으로 응수를 했는데요. 청와대의 기류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말폭탄뿐만이 아니라 행동폭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도 자 평화, 우리 계속 평화해야 됩니다. 그런 언어적인 유의만 하면은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기본적으로 조중통에서는 잊혀져가는 그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른다, 막 이런 협박도 했고요.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6.15 선언에 대해서 맹물 먹고 얹힌 소리, 철면피 이런 식으로 직접 공격을 했어요. 이런 것에서 참는다는 것 자체가 비굴한 거 아니냐, 굴욕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문제를 삼고 싶은 게요,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무엇을 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도 대선 후보 때 문재인 당시 후보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옥류관 주방장조차도 우리 대통령을 조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난 3년 동안 해왔던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증빙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최진봉 교수는 최근 상황을 두고 한정해서는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든 간에 북한의 태도는 그렇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의 지금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북한이 그렇게 움직인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처음 당선되시고 나서 한반도 운전자론, 그다음에 중재자론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제재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미국과 중국을 그다음 러시아를 일본을 설득을 해서 자, 북한 문제 대북 제재 요것만은 좀 풀어주자. 북한 정권이 나쁘지 북한의 주민들이 나쁘냐. 북한 주민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전기 뗄감 없어가지고 평양조차도 되게 힘들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조금씩 좀 풀어주자라고 외교적인 협상력을 발휘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김여정이 아니 저 대북전단 때문에 이거 좀 우리 최고 존엄을 어떻게 이렇게 모욕할 수 있어 그랬더니 고작 한다라는 게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가 과연 대북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있느냐 그런 의구심까지 듭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대북 정책이 많이 발전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많이 진전시켰어요.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봐야 돼요. 북한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판단과 생각을 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북한의 이런 호전적인 도발이 결국 내부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외부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내부적인 문제들을 타개하는 방법을 본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독재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견제를 늘 받게 되고 뭔가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이 폭발해서 본인들에게 위협적인 상황으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을 만들고 그 외부의 적에게 공격하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지금의 저런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북한이 예를 들어서 이게 정권이 다른 정권이라 한들 지금의 상황이 안 일어났을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저는 어느 대통령이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렇게 호전되고 나온다 같이 그런 군사적 대응을 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대응하고 군사적 도발에서는 정말 강력히 대응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영토를 침범하거나 우리 영토를 공격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2배, 3배의 공격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나 북한이 저런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가능한 한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장 수장이 지적하셨던 부분, 예컨대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를 설득해서 지원하게 해라. 그게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을 설득하고 일본을 설득하고 일본이 하겠습니까? 미국이 하고? 저는 미국은 결국 핵 문제와 연관돼서 그걸 지렛대로 해서 북한을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미국이 과연 들어줄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히 했겠죠. 우린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은 핵 문제 해결 안 되면 이 문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걸려 있기 때문에 택할 수 있는 무기의 제한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근데 그런 한계를 극복하라고 대통령이 뽑아줬고 그다음에 그 정말 많은 전문가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통일부, 외교부 이런 행정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못한다라는 것은 변명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민주당과 대통령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대통령 진짜 얼마나 지금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본인이 집권 초부터 가장 중점 들여왔던 대북 문제가 이렇게 파탄이 나게 생겼는데 엄청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어려우실 거예요. 어깨도 무겁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예를 들면 자, 북한과의 이런 파탄의 관계로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켜서 그랬다라든지 미국 탓이라든지 그다음에 야당이 판문점 선언을 비준을 안 해줘서라든지 이렇게 남 탓을 하는 이런 행동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 정책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다른 정부에서도 통일부 장관이 과연 얼마나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느냐 항상 논란이 되긴 합니다만은 오늘 김현철 통일부 장관 이번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사퇴 의사 표명하는 것 또 통일부 장관의 그동안 역할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한계 없다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북 문제를 좀 원만하게 풀어서 뭔가를 활로를 찾는다라든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하는 게 아니 대북 전단 왜 막지 않았느냐. 올해도 4차례나 보냈고 작년에도 11차례 보냈는데 왜 그거조차 안 막았느냐라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야당도 생각할 수가 있죠. 통일부 장관 해가지고 과연 뭐 했냐. 대북 문제 풀려진 게 뭐가 있냐.
그런 비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지금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선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는 차원에서라도 경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군요. 저는요, 이 통일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그 청와대에 있는 안보 라인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권 4년 차잖아요. 남북 관계가 이렇게 파탄 났습니다. 책임지고 일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책임을 물어야죠. 솔직히 통일부 장관은 독자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좀 억울한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저런 비판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사임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사임을 안 하고 버텨보세요. 동일한 얘기, 저보다 더 강한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장성수 소장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 안 그러면 문재인 정부 전체를 공격할 거고요. 안보라인 전체가 나가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까? 지금 김현철 그렇죠. 장관이 표명 안 했으면은 야당으로서는 청와대 직접 참모진을 바꾸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현철 장관이 저렇게 선제적으로 사의를 표한 것은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당의 공격이 일정 부분 정권의 부담이 되거나 정부의 부담이 되는 부분을 줄여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뭐 저는 김현철 장관이 크게 잘못한 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주무장관이 물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모든 화살이 결국은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청와대 안보 라인까지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본인이 먼저 사임을 함으로써 결국 이런 부담을 줄여주면서 정부가 새로운 국면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 선택도 함께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주무장관으로서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하나는 본인이 그렇게 해줌으로써 정부가 부담을 일정 부분 덜고 새로운 국면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김현철 장관의 사임의 타이밍은 참 적절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야가 북한발 안보 위기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하지만 원구성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대책 논의는 따로 내놓는 상황입니다. 이 도발 사태 대응을 위해서 여야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여야가요 서로 자기네들 주장을 밀어붙이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대북 무슨 결의안 그런 것들 처리하면 안 된다고 야당 공격해서도 안 되고요. 판문점 선언 비준해 주자 이런 얘기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얘기 가능하겠어요? 이미 가능하지 않죠. 깨졌다고 얘기하는데.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일들. 또한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 하자 그러면 지금 불 붙어 있는데 지금 기름 붓는 그런 효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제하고 남남 갈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야당을 좀 설득을 해가지고 자 대한민국 안보가 지금 위태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양보할 테니까 당신들 같이 이러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자.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합니다. 여야가 따로따로 얘기를 하면은요 국민들 더 불안해요. 그러한 양보와 협치를 위해서는 여당이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통합당의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외통이라든 국방이라도 가동시키자 그런 얘기하던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지금은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대통령께 힘을 실어주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요 대통령께서 북한에만 특사 파견하지 마시고 야당 지도부에 특사 파견하시고요 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그럼 특사 안철수 대표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게 북한 특사가 아니라 이제 청와대로 초청을 하셔서 내부에. 자 이렇게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다 이런 어려움 토로하시고 여야가 한 목소리 내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마 이제 초청을 해도 지금 당장은 안 갈 거예요. 제가 야당 입장에서 왜냐하면 지금 원구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돼서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뭐 초청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갔으면 좋겠고요. 또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협치를 해야 한다고 봐요. 장 수장이 앞부분에 저는 동의를 전적으로 합니다. 여야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정쟁하지 말고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이 문제는 여야를 따라서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들어오셔서 상임위에서 함께 논의하자. 그건 저는 손을 벌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통합당에서 장제영 의원, 하태경 의원, 김기현 의원까지 오늘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 분이 다. 그러니까 외통이나 아니면 그 국방이나 이런 데는 이런 부분은 통일 관련된 외교 통일이나 외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서 논의를 하자. 이거는 뭐 정치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고 안보에 가장 앞장서는 당이 어디입니까? 통합당이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들어가셔서 논의하면 돼요. 지금 당장 뭐 여야가 원구성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으니까 우리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들어가셔서 정말 지혜도 짜내고 합의도 하고 또는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좀 합리적인 방안들을 같이 찾아내는 모습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사퇴 의사를 밝히고 어쨌든 협상의 주체인데요. 네, 집거 중인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지만은 당 내에서는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 복귀해야 할까요? 사퇴해야 할까요? 두 분 의견 묻겠습니다. 복귀하셔야죠. 복귀할 겁니다. 예. 복귀할 겁니까? 예, 복귀합니다. 아직은 답을 안 줬다고 그러던데. 답을 안 줬는데요. 이번 주에는 복귀를 안 하신다고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쯤에 다시 나오실 거라 하더라고요. 복귀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쪽도 있다고 어떤 분들이 반대는 반대하는 별로 없어요. 뭐 재선 의원들이 좀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다른 사심이 좀 있어 보이고요. 자, 이번 주 금요일에 왜 복귀를 안 하냐면 이번 주 금요일에 민주당에서 일단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상임위원장 선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복귀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다른 의미로 비춰질 것 같다. 그래서 협상을 안 하고 복귀를 안 하고 이런 것도 협상이다. 이것도 딜이다. 그래도 뭔가 좀 얘기를 해야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걸려 있는 당장 이제 북한발 이런 쟁점도 걸려 있고 하는데 복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요. 어쨌든 이 부분은 어쨌든 집권 여당이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갖고 있으니 이 부분은 그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엔 어쨌든 이 원구성 문제를 얼마나 더 매끄럽게 하느냐, 마무리 짓느냐 그 부분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또 이렇게 한대요. 금요일 날 본회의 열지 않고 이번에 상임위원장 선출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좀 저를 보고 얘기하시 강아랑 앵커를 보고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언제쯤 복귀 예상하신다고요? 월요일이요. 월요일이요? 네. 다음 주에. 주호영 원내대표 진로 관련 얘기.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에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인이 책임지고 뭐 사퇴한다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 책임질 문제는 크게 없다고 봐요. 물론 협상을 열심히 하고, 근데 물리적으로 사실 이게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성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저는 뭐 주호영 원내대표 빨리 복귀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게 만약에요.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책임지는 18개 상임위에 다 가져려고 하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다 알아서 해라. 우리는 원구성 문제 때문에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결국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중대사에 대해서 야당이 전혀 관심을 안 갖거나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고민하셔야 돼요. 전혀 외통이나 국방이 안 들어가셔가지고 만약 이걸 민주당이 알아서 다 해라. 너희 책임지고 무한 책임져라. 이러면서 우리는 원구성 제대로 될 때까지는 절대로 국회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여론이 통합당에 대해서 긍정적일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도 뭐 몇몇 의원들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고 국민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고 생명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미래의 통합당이 국민적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외통위 국방위 문제 걸려 있고요. 지금 얘기하시다가 그러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국회의장 독단적으로 상임위원들을 배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은 뭐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왜 지금 사용계 내신 분들 얘기인가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당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되는 최소한의 성의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의 표시요. 그런데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당장 이제 남북 관계, 특히 북한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외통위 국방위 이런 가동도 필요하지만은 3차 추경 관련하려면은 예결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통합당 쪽 예결위원장 이렇게 지금 배정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민주당에서 그러고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합의가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한데 어떻게 일단 그 부분만 어떻게 해결하고 갈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금요일에는 그렇게 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계속 만약에 통합당이 협의를 하거나 협의에 들어오지 않거나 협의에 대해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금요일 날 강행 처리를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가 돼도 만약에 통합당이 협상에 전혀 안 들어오고 계속 보이콧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강행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초선 의원들이 집단 총회를 하겠답니다. 근데 초선 의원들은 되게 지금 강경파들이 많거든요. 맞지 말자. 다 18개 다 주고 그리고 책임 정치 하라고 하자라고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얘기들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초선 의원들의 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뜻을 좀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이분들이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통합당은 예결위원장도 잘 필요 없다. 당신들이 다 하고 추경 모든 거 다 알아서 해라.
그렇게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야, 그렇다면 저 강경투쟁에다가 강경투쟁으로 해서 국가의 이익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TF 구성에서 가동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국회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이런 국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나요? 되게 곤혹스러운 부분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국회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TF를 가동을 하더라도 결국엔 이 상황이 좀 더 위기 상황으로 올맞지게 되면 복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이콧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달라고 통합당 쪽에서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회의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쨌든 국회의원이 뭐 물론 정치적으로 당의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자체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아요. 복귀하는 것 빼놓고 특별한 다른 카드가 없다. 다른 카드는 없죠. 그러니까 복귀를 하는 거 말고는 다른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는 안 들어가더라도 지금의 이 상황을 봤을 때 외통이나 국방위를 들어가지 않는 것 자체가 일하는 국회에 반하는 모습의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서 저는 통합당이 도리어 여론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다는 겁니다. 오르신 말씀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당의 역할은요, 야당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해가지고 회의 안 들어온다 그러면 붙잡아가지고 회의 들어오게 꼬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처럼 그런 주장에 대해서 보통 때 우리 그 최진봉 교수는 어떻게 답을 합니까? 여당이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야당이 고집 뭐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당이 양보를 해가지고 야당이 국회 복귀하도록 하나의 명분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법사위원장 문제인데요. 법사위원장 윤호준 사무총장 사임계를 내고요. 다시 그냥 본회의에서 선출하면은 원만한 21대 국회 출발을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장성철 소장의 건설적인 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 가능성이 없는 얘기고요. 제가 볼 때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합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법사위가 가장 큰 문제지만 법사위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뽑아놓은 거를 다시 사임을 하고 뽑는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거의 가능성 제로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예결이나 아니면 다른 중요한 상임위들을 이제 통합당이 좀 하고 법사위 운영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안 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 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죠. 자,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되게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법사위원장 자리가 여당은 그렇게 더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가 있어요. 현재 통합당 기준으로 보자면 장성철 소장 정도 입장은 원곤파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강경한 거죠. 강경. 이 부분이요. 법사위원장 아니면 다 받지 말자라고 되게 강경한 분들이 많대요. 이 부분이 제일 강경한 필요하다.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또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야당은 법사위장이 그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국가 중대사항에 보이콧하고 안 들어오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하는 문제는 양쪽 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건강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중부지방은 더위가 이어졌고요. 남부지방엔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은 충청 지역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 아주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중부지방은 계속해서 낮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어제 북한의 이런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두고 판문점 선언의 상징을 폭파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그 6월 16일은 6.15 선언 20주년 다음 날이기도 하지만 1998년 그러니까 22년 전죠. 당시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이 소 500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거쳐서 이른바 소떼 방북을 했던 그 날이기도 합니다. 당시 세계적인 문명 비평가 키소르망이 그런 얘기했었죠. 20세기 마지막 전위예술이다 이렇게까지 흑찬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2020년 6월 요즘 남북관계는 또 한 번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 여야 정치권 지혜와 협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